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한중 관계 복원을 이끌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달라진 모습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해 처음 뵀는데 예. 새해를 막는 각오 이런 게 좀 생기십니까? 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똑같다 하는 건데, 근데 감회가 새로운 게 지난 한 해를 워낙 드라마틱하게 보내고 나니까 네. 달라져야지. 그게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고 어, 나라에 거는 기대 그런 게 굉장히 크죠.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마찬가지인데 저도 스스로에게 놀라는 게 예전에는 12월 31일에 그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꼭 챙겨봤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새벽에 자연스럽게 전날과 같이 잠드는 저를 보면서 저도 좀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늙은 거예요. 뭔가 활기가 안 예, 생기고 예. 뭔가 좀 시내라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가보고 싶고 마음이 그래야지. 하나도 안 예.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거지. 저도 언제까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데리고 그 광장에 있었어요. 아 도심가 그렇군요. 근처에서 어른어른 하면서 그 시대를 호흡하는 아주 전형적인 장면들 아니에요. 근데 시들하지 이제. 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작년에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선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상황인데 요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야 뭐 국가 정상화 과정에서의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정말 책이 없었어. 완전히 의외인데요. 예. 아니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모였어. 그래서 어떻게 생기 있는 게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였어. 야, 그렇군요. 예. 그 세 개를 달달달달달달 거의 외다시피 하도 여러 번 읽어서 다 두꺼운 엄청나게 5권짜리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재미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쪼끔 세월 지나서 내가 깨닫는 게 그게 권력을 획득하는 쟁패였구나. 그 안에 등장하는 각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총체적으로 보면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장수들이 어떤 계책을 쓰는가 뭐 이런 스토리였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요. 우리 이런 방송에서 한 이틀 전까지 나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 한 해 네. 어떤 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저는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뭐 윤석열 탄핵한 거 중간에 풀려난 거 이런 거 다 뭐 우리를 놀래키고 큰 일이었지만 저는 이재명 씨가 집권을 한 이후에 그것도 좀 졸지에 집권을 한 거죠. 하나하나 권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본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예예예. 네. 그러니까 안을 다지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상대를 공략하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하는 식으로 마치 그 힘없는 돗자리 장수 유비가 총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듯이 하나하나 힘을 키워가는 과정. 근데도 어 수없는 난관, 그중에 인제 검찰과 사법부라고 하는 그 난관 앞에서 마치 이제 '나의 관심은 떠났어.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야.'라고 하면서도 제도와 또 의회를 동원한 여러 가지 방책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네. 약간 드라마틱한 정치 소설을 보는 그런 기분으로 좀 봤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한 발 한 발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이후 인사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관찰하면서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인사관과 일치하는가, 부합하는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진 경우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예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는 거기 하나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나 일반 민주당 당원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괜한 구호거나 뭐 그 선거 전략상 그냥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지지자들이 이를 악물어야 될 상황이 앞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아, 이를 악무는 순간들이 예. 내 의지, 내 신념과는 너무 다른 일이 벌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하는 그 일이 엄청나게 앞으로도 발생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원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적대적이라고 여겼던 이 영토를 상당한 정도로 이제 획득하려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이해훈이도 있고 뭐 많은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게 무슨 민주당 정권이야 할 만한 게 많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이렇게 단호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반발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야말로 이를 악물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아,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해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속해가지고 그것도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엄과 내란을 두둔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뭐 정말 힘들죠.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그 이해훈이라는 사람 하나를 볼 건가? 그러면 지나간 사례를 잠깐 봐야 돼요. 예컨대 노태우의 민정당은 그 민주화 이후에는 소멸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게 역사적 대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득표를 했던 김영삼당은 출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김대중과 합당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림이 네. 맞잖아요. 그런데 군부 세력의 연장인 노태우당이 민정당이 김영삼당을 그리고 뭐 김종필 당까지를 먹어버려서 합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 합당의 결과로 사실은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에 들어가서 진보 세력의 색채를 입힌 게 아니라 그들이 홈박다 민정당화 되는 과정을 우린 본 거예요. 그들의 수명도 길어졌고 한 번 더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박근혜 탄핵되고 이제 그 당시에 보수당, 네. 그다음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새누리당이 결국 분열이 됐어요. 지지율 4%라는 상황 속에서 그게 바른미래당이라고 나왔는데 그때 누군가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바른미래당을 민주당이 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 네.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류 정당이 누가 되느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의석도 많고 입장도 견고하고 뛰어난 리더도 갖고 있지만 중원을 점령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인사를 데려오고 보수적인 정책을 많이 가동한다는 것도 되지만 당의 체질, 당의 이미지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변해서 광범위한 한국 사회에 적어도 뭐 주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광범위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권으로의 변신이 요구된단 말이죠. 그걸 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사실은 촛불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대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그에 동참했던 국민의힘의 그런 보수 개혁 세력들을 끌어안지 못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요. 뭐 숫자만 많다고 장땡이냐. 당 크기가 커진다고 그럼 안에 분란만 더 많을 거고. 그런데 강력한 리더를 강력한 대통령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가를 그때그때 정책으로 잘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상상 초월의 혁명적 변환을 꾀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 변환을 위한 뒷받침이 바로 엄청난 다수 의석이에요. 200석을 넘기는 다수 의석이 밑에서 받쳐줘야만 상당한 정도로 무리할 정도로의 큰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작은 내정에 필요한 일만 잘 마치고 얼른 이제 집으로 가버리실 그런 분으로 안 보여요. 한국 역사를 한번 뒤집어 놓기 위한 네. 대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선 이런 제도 개혁도 굉장히 큰 열망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수용 가능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요. 그 하나의 국가 지도 체제는 단기적인 여러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 장기적인 큰 그림, 그랜드 비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이명박 집권서부터 윤 씨 이름도 잊어먹었다. 윤석열까지 아, 윤석열 이름 까먹기 쉽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떠올리기 쉽진 않아. 네. 윤석열까지 4대니까 4, 5, 20년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탄핵 때 몇 년씩 빼면 한 17년 동안 허송세월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대한 플랜이긴커녕 뭐 4대 강파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명박 이후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떤 시간은 흘러갔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김에 제가 생각하는 큰 정치의 그러니까요. 뭔지 제가 또 한 개인으로서 뭘 바라는지 소원을 좀 말하고 싶다 해서 왔어요. 왜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늘 저희 그 방송인 시청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유쾌한 거대한 상상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 신년 특집으로 만든 첫 번째 상상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사실 20년 전에는 많이 토론이 되다가 그 후로 그냥 싹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권 측들도 엄두도 못 내고 생각도 못 하고 또 이 얘기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더 위험한 거가 돼서 막 얘기 꺼내기만 해도 막 이상한 색깔,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라고. 오. 뭐냐면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계획을 대통령의 계획을 세울 때 그중에 가장 큰 플랜은 뭐겠는가? 가장 큰 플랜은 뭐겠는가? 결국 북한과의 관계예요. 옛날에는 쉽게 남북 통일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북한과의 관계인데 아주 단적으로 짧은 소리로 줄여 얘기하자면 이제 남북 간이 하나가 되는 연방 공화국에 닻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 연방공화국에 닻을 올리자? 예. 네. 그 얘기가 사실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걱정하는 눈빛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연방제라는 제도를 생각하면 뭔가 많은 분들이 빨갛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네. 연방공화국이 되면 일단 한 개의 나라가 되죠. 두 국가 체제, 뭐 일국가 이정부 뭐 여러 복잡한 안이 있지만 그 연방제에 대한 토론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들면 60년대 김일성이 제일 먼저 했던 고려 연방제죠. 고려 연방제. 네. 근데 그 연방제안은 사실 연방 정부를 바로 세우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국력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고 그다음에 비동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힘 있는 제3세계 세력을 그 리더급으로서 김일성의 리더급으로서 배경에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 중심의 연방제 아니었고 그거를 지금 와서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사회주의가 막 득세하던 시점이니까 일종의 적화 통일 전선 전략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당시에 그랬겠죠, 당연히. 예. 버전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고. 그 뭐 고려 연방제는 그냥 북한의 평화 공세증으로 받아들이고 세월이 흘러가다가 김대중 선생이 80년대 한 공화국 연방제. 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죠. 공화국 연방제. 그거는 간단히 말해서 세 개의 단계를 거치자는 건데 1단계는 국가연합. 국가연합. EU 생각하면 돼요. 네네. 유럽연합.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의 주권은 존재하지만 그럼. 실제로 같이 위임된 정부가 바깥 일을 중요한 일들 몇 가지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왕래나 네. 사업을 위해서 많은 편의가 제공되고 물론 다른 두 개의 나라지만 굉장히 많은 직접적 교류가 가능해지는 조건에 낮은 단계의 뭐 협력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국가연합 형태로 그러니까 각 정부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 그렇죠. 따로 네. 있고 의회도 따로 있고
일정 기간 국가연합의 형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연방국으로의 모습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국 이체제가 되는 거죠. 일국이 형성되는 거지. 일국 이체제 안에서 그때도 역시 독자적 정부인데 연방 의회가 존재할 테고 연방 군이 존재할 테고 그럼 미국식 연방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통일이다. 이제 이 세 개의 단계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북이 처해 있는 주 객관적 조건을 엄청나게 따져봐야 되고 학자들은 또 드립다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현재 통일부 장관 있죠. 정동영 장관. 네. 이 분은 본인이 연방제를 관철하겠습니다라고 내놓고 말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런 그 방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전까지 연방 제한을 주장하다가 집권하자마자 연방에 이응자도 내지 않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왜? 내부의 반발을 정말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걸 내부의 반발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길 그 여건이 안 됐어. 그렇죠. 네. 진보 세력이 그만큼의 숫자가 안 됐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노동신문 개방하겠다서부터 뭐 국가보안법 폐지할까 해도 큰 반발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여론 동향이 네. 이제 많이 계몽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미디어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적에게 주는 영향이 큰지 미디어를 받아들인 건 우리지만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계획 속에 있는 건데 하여간 이재명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안정적인 뒷받침이 의회에서 돼줘야 될 텐데 그걸 위한 내부의 일종의 정치개혁, 정계개혁의 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해운처럼 투항할 수 있는 사람을 언젠가 일거의 다수 집단으로 네. 영입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종래에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하던 분들은 이를 악물고 우리 형님께서 깊은 뜻이 있을 테니 하고 받아야 된다. 긴 안목에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이신데, 그리고 선생님 저희 모시고 이제 여러 차례 들었던 이제 서사 중에 하나가 보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금 더 크게 사고해야 된다. 대국적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연방제를 언급해 주시는 것도 지금의 우리나라 나만의 사이즈만 가지고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 넓혀가는 경로 대국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적 도입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일단 국가 사이즈가 연방제가 되면요. 우리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여기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뭐 이탈리아 이 나라들과 영토 규모도 인구 규모도 거의 같아집니다. 그다음에 경제력은 남한만으로도 현재 그 삐까삐까 좀 아래 단계에 있지만 네. 그게 아마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일단 내수 규모가 뭐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북한 가서 인프라 할 텐데 그게 내수로서 얼마나 큰 거예요. 인프라 사업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 얘기가 좀 이렇게 좀 길었는데 저한테 주신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딴 때랑은 다른 보통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시는 게 예. 네. 우선이야 이제 끊어진 경제 관계. 우리가 늘 흑자를 보던 나라에서 갑자기 적자로 전락한 그 고리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경제적 사명이 표면적으로는 제일 크죠. 북한과. 그러나 북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북한과의 지금 북한의 두 지도자는 그냥 굉장히 완강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냥 뭐 어떻게 우리를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주변국, 강력한 주변국의 압박 속에서 문제가 풀릴 때가 많은데 중국하고 그 문제 깊은 얘기를 나눠야 돼요. 남북 관계를 막아놓고 방해하는 것도 중국이고 그렇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확연히 진전되는데 역할을 할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와 더불어 북한 문제에 관련된 두 지도자 간의 깊은 대화가 네. 지금서부터는 물꼬가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번 이제 중국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문호를 여는 것도 중요할 테고 거기에 동시에 이제 우리가 또 북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자세들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 임명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금방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좀처럼 그런 분위기가 또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선들도 좀 있거든요. 우려 안 하셔도 될걸요. 아, 이미 지금 예, 분위기가 네. 아니, 정 장관은 원래 대통령을 꿈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수를 하고 자기 아래에 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서 자기에게 통일부 장관 자리를 줬어요. 그렇게 꿈도 많고 계획도 많은 정 장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애매하게 세월 보내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산이 벌써 외교부하고 갈등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자주 거죠. 동맹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죠. 표면화되는 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천성 부딪혀야 될 걸 내부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거든요. 정 장관이 남북 간의 하여튼 교류 협력이 확 강화되는데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맞물려 가지고 이건 제가 굉장히 비외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의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이고 대만 문제라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첨예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 문제를 열어주겠다. 대신 그 일본 관계, 대만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해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딜할 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는 반면 중국이 우리한테 간절한 게 있잖아. 음. 대만 문제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벌써부터 했죠. 맨날 조롱받는 쉐쉐가 그건데 우리가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게 외교력이죠. 그게 외교력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바위 덩어리를 안고 있는 짐이지만 그걸 푸셔야 그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풀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너무 좋았을 때 김정은이 얘기했다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이 두 개만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시연할 수 있는 추진력은 지금 대통령은 그걸 해 나가야죠. 네,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남북 관계에 대한 꿈이 많은 사람으로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남과 북이 이렇게 연방제 등을 거쳐 가지고 하나로 잘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국제사회에서 바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세력일까? 어떤 세력이 반대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 진전은 표면적으로 모든 나라가 박수를 칠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아마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탈 가능성도 있지. 모든 나라가. 거기에 이제 핵 문제와 더불어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이제 한 개의 나라로 향하는 과정을 딱 보이면 일단은 뭐 일본부터 아, 그럼요. 네. 하고 나올 것이고 중국은 다소 애매할 수가 있어요. 네. 중국은 사실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북한하고 밀착해서 중국에겐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다만 대미 견제라는 각도에서 뭐 이렇게 바라볼 텐데 하여간 이 분야의 이제 전공자들이 좀 전향적으로 분석들을 그 정치 외교학의 언어로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낼 거 아니에요. 네. 이 시간에. 하여간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지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역사에는 벌어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역사에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일을 풀어내는 스핀 닥터라고 그러나 네.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아까 국외적인 요인에 대한 해설은 이런 거고 또 국내적으로도 있는데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간의 이런 평화적인 협력과 통일을 바라지만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인식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수가 통일은 무슨 통일이냐 따로 잘 살자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거 뭐 일거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은 무관심이잖아요. 네. 저만 해더라도 형님이 북한에 살고 있고 숱한 친족이 북한에서 편지를 보내오니까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죠. 가령 그러면 통일이 관심 없으면 북한이 이제 붕괴됐을 때 중국이 먹으면 되겠네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한국땅이 좁아서 뭔가 경제 확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뭔가 확장해 나갈 때 본인들도 고통받고 있는 요인 아닙니까 그것도. 예, 예. 북한이라는 2천만이 사는 영토가 우리의 사업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냐. 네. 거기에 통일 비용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테지만 그거는 설득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게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이 삼면이 또 바다다 보니까 북한이 막히면서 육로로 인제 갈 수 있는 길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개발의 문제도 남북 간의 통합 블록이 형성이 되면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림상으로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대, 20대들에게 남북 통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을 거야.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파리에 내리고 런던까지 갈 수 있다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예. 번에 쫙 한 번에 다. 되잖아요. 예. 도로가 뚫리면 그 트레킹 할 수 있고. 음. 여름방학 때 캠핑을 떠나는데 개마고원을 갈 수도 있고 백두산을 갈 수도 있고 원산을 갈 수도 있고 마식령도 있다 그러면 아마 느낌이 다를걸요. 그러니깐요. 그 에너지 조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육로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해외와의 협조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 정도로 이제 첫 번째 상상은 들어보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던데 두 번째 상상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첫 번째 이것이 되면 좋겠다는 상상. 남북 연방 공화국 뭐 이름은 이제 나중에 지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단계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가 되는 이제 확장형 큰 그 꿈이라면 이제 내부적으로의 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조건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길은 없는가? 아, 행복해질 길은 예. 없는가? 근데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개인이 능력 있고 유능해지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법은 없는가? 아마 그 모든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려면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1인당 소득인데 6만 불, 9만 불이 돼도 하나도 안 달라질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to make a long story short, 네.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해서 네. 대학 무시험. 아, 대학 무시험으로 해야 된다.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민지 해방돼서 후발국으로 눈물겹게 와서 중진국 함정도 벗어나서 거의 선진국 입구까지 왔다. 이거는 그렇게 욕해맞지 않는 한국식 그 교육제도의 탓이 커요. 원인이 거기 많이 있어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거기서 좀 상위 성적을 낸 애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 이 구조가 음. 비난은 많이 했으나 반드시 틀린 건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단계를 넘어갔는데도 그 옛날식 교육을 하려고 지금 들어. 더구나 AI 교육인데. AI로 1분 만에 나올 답을 6년, 9년에 걸쳐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일이 뭐 필요하냐. AI 전문가도 그런 얘기 아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체제를 아주 근원적으로 바꿔야 된다. 근원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대학의 입시 준비를 위해서 초, 중, 고의 전 과정이 받쳐지는 일을 없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학 들어가는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야 된다. 그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식으로 그랑제꼴식으로 명문대학 따로 만들어서 거기만 우리는 안 맞아.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거 말고 대학원 과정은 어렵게 해야죠. 그래서 공교육, 그러니까 국립, 공립, 시립, 군립, 도립 뭐 하여튼 많더라고.
그거 다 합쳐서 한 30만 정도 수용이 되니까 네. 그 학교를 통폐합해서 1대학, 2대학 뭐 이름 붙여서라든 그다음에 어 몇 개를 합치고 해서 이렇게 동일한 자금 지원을 하면서 다니는 비용 자체는 거의 들지 않게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고사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도대체 뭐 하냐? 각자 취미 활동 뭐 하고 싶은 거 밴드, 그림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초 학력은 많이 떨어지겠으나 그걸 감수하면서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을 살고 네. 대신 그 안에서도 공부를 잘한 엘리트 과정으로서 자기를 닦고 싶은 사람들은 쭉 공부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들이 설정돼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해외 유학을 가기도 하고 국내 대학원도 이렇게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 공립을 이렇게 만들어서 돈 없어도 그냥 가는 거라고 한다면 사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대부분의 사립은 이제 도태돼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학생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유학생으로 동남아 학생들로 지금 억지로 꾸려가는데 대다수가 도태되고 그러나 그들은 이제 특성화 대학으로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계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몇몇 좀 명성 있는 대학은 본고사 제도 둬서 수업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시험 쳐서 들어가는 그런 데로 네. 그 용인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아니 왜냐면 한국식 명문대 입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감정을 최근에 또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판검사들의 행태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판검사가 수혈되는 구조는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진학을 해 가지고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적인 신뢰라든가 공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너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그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저 선진국이 됐다고들 그러잖아요. 다 중진국에서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중진국 함정 벗어났던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잘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열망이 기득권의 특권을 철폐하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기득권이 특권을 누리는 게 그들은 그러면 당연하지 하는 사회들은 다 고착이 돼요. 네. 근데 우린 못 참아. 그래 갖고 뭐 6.25도 축복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축복이다. 예. 우리한테. 좀 긴가민가한데 아무튼 그 말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예. 어느 나라나 어. 수백 년 내려온 가문들이 거기서 대기업도 꾸리고 관직에도 진출해서 이 도저히 안 바뀌어. 근데 우리는 전쟁 일거에. 치르는 건 모두가 피난민의 입장이 돼갖고 이 뿌리가 뽑힌 다음에 전부 맨 땅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스터링 업이 된 거죠. 네. 뒤섞어서 맨 땅에서 출발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불행에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새 출발하는데. 음.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득권은 반드시 특권화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법 권력, 네. 검찰 권력 얘기하셨잖아요. 그거가 그렇게 되는데 내력이 있거든. 근데 일정 시점이 되면 그걸 타파하고 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득권 타파 의지의 일환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노스쿨이란 제도도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성안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기득권의 수혈 구조, 그 사법 수혈 구조 같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간 이제 제가 자꾸 판검사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난 한 해 이제 최악의 인물을 꼽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재밌게도 1위가 압도적 1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꼽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사법부가 이렇게 뭔가 이제 사람들의 세평에 입길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적었는데 그것도 악평으로 오르내리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왜 이렇게 가장 나쁜 사람으로 꼽혔냐면 그가 벌인 행적이 윤 어게인과 딱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을 뒷받침했고 윤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도 윤의 복귀를 꿈꾸는데 가장 지렛대가 될 역할을 그 사람이 자임하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가는 듯한 조짐이 조이대를 통해서 자꾸 보이니까 네. 사람들은 뭐 긴장하고 놀라고 이러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쭉 해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어쩔 수 없이 대세에 순응하는 거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 야심이 대세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선거 하는 전환이 쪽으로.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네. 예. 엎으려고 하던 꿈이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더구나 이제 백재관이나 이 누구죠? 백대현이나 이진관 아,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 있는 판사들의 그 일종의 내부 분열이야. 조이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등등을 보고 더구나 이제 윤석열을 아주 준엄하게 처벌을 해버리면 이들도 힘을 못 얻는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아니 선생님 말씀 저 동의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얘기 나왔을 때는 대법원이 정말로 콧방귀도 안 끼다가 국민적 여망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가 되니까 본인들이 지금 내부의 규칙을 고쳐서 한다고 먼저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 보면 전세 판단을 정확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법부도.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거죠. 네. 네.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백대현 부장판사라든가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영향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조대로 정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지향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동력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보니까요. 네. 사법개혁의 방법에 대법관 수 늘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핵심이 법 왜곡죄 신설이에요. 법 왜곡죄 신설이 중요하다. 처벌받을 수 있게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하여간 사법부 특히 이제 대법원장에 의한 이 전국이 붕괴되는 그 그림은 이제 갈수록 옅어진다 하는 거는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을 뜻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그 죄목의 신설 목적이 검사가 수사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고 판사가 판결할 때 여러모로 자기 주관만이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고 사실 놓는 신중하라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걸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잘못했을 때 판사든 검사든 처벌할 도리가 없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 법안이 성사가 되면 처벌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해야만 맞는 거죠. 안 그런 데가 어딨냐고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부당한 사법 특권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검사가 수사하는 거를 가끔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결 선고하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자신의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빙자해서 국민들에게 준엄한 판결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봐주고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 형님 동생 하는 동료 법관 다 뒤에서 하고 뭐 아주 악성의 경우는 뭐 돈 먹고 어떻게 하고 별게 다 있는데 그게 그냥 다 묻히고 살아온 거야. 묻히고. 지나가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 그 김학의 봐주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선배 네. 후배 동료가 다 나서 갖고 다 봐주고 99만 원 빼주는 거 보세요. 그거 그냥 지네들 아무의 눈치도 안 봐. 지네들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보면은 또 이게 이제 조작해서 뭔가 수사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검찰이나 이런 데 가장 큰 권한은 뭐냐면 오히려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 처벌받지 않게 할 권한. 법원에 가서는 유죄 선고도 그것 자체로 무섭지만 무죄를 선고할 권한.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권한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하여간 그 사법권 그리고 검찰의 그러니까 남용 또 사익 추구 또는 뭐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이제 그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쌓이고 써서 이제 폭발하기까지예요. 네. 그게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거지. 그런데 그냥 또 두루뭉술이 간다면 이건 뭐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여망들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각에 있는 국무위원 개개인들이 정말로 일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장관 인선은 다 된 상황이고 보시기에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눈에 띈다. 요런 사람 좀 있었습니까? 그 있죠. 그 사람이 그 서열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같아요. 어떤 분이죠? 지금 장관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잘하거든요, 열심히. 근데 저 뭐야 그 배경훈 씨라고 오. 과기처 장관. 배경훈. 네, 네. 배경훈. 나 회의하는 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하급 직원이 배경훈 장관한테 뭐라고 부르게요? 뭐라 부르죠? 예. 경훈님. 경훈님이라고 네. 불러요? 그렇구나. 경훈님은 거기 또 직원이 미숙이라고 네. 그러자. 미숙님 이렇게 불러. 야, 그 흔히들 얘기하는 판교에서나 본다는 그 무슨 네. 님자 부름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직책으로 안 정부 부르는 부처에서도 직책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네. 예, 다들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뭐 그건 작은 예겠지만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정말 톡톡히 느끼잖아요. 최근에. 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소버린 AI라는 게 정말 들어보니 무시무시한 거더라고. 그게 3등짜리 AI가 아니라 3축이래. 네. 미국 축, 중국 축, 한국 축.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배경훈 장관, 부총리죠. 부총리죠. 네. 역할이 너무나 큰데 보면 사람이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침착하고 보시기에 차근차근하면서 그 기업의 성공사를 그대로 가져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배경훈 장관을 바라볼 때마다 이 양반도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저는 그분 기억나는 게 이제 AI 연구원장을 LG라는 그룹에서 했던 걸로 그럼.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 보고 시스템이 약간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거는 본인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불필요한 보고 같은 것들도 너무 많고 너무 길게 보고한다. 뭐 이런 식의 지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아니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AI 그 주권 AI를 형성하는데 과기처 장관은 지금 국방부 장관보다도 중요하고 교육부 장관보다도 중요하고 근데 굉장히 하여튼 영민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또 보신 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사실은 장관 중에서는 뭐 알려진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국제적으로 스타가 지금 됐죠. 트럼프가 인정한 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변론으로 하도록 하고 총미령 장관은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도 많이 공개석상에 칭찬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네, 예. 그분도 변론으로 하는데 또 배경훈 부총리 말고 또 혹시나 기억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좋든 나쁘든. 나쁜 쪽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보니까. 네. 차마 말을 못 하겠어. 하여튼 가장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대국민 설득을 잘해야만 될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막 헤매. 짐작가요? 저는 이제 떠오르는 분이 갑자기 복수여가지고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국토부 아. 부동산 정책은 그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네.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정책 수행자가 물론 대통령이 계시지만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래하고 노회한 경험에서 나올 것 같지만 여기는 오히려 하정우 수석 같이 젊고 팽팽한 사람이 다다다다닥 그냥 천재적인 머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팍팍 나가는 엘리트 이미지로서의 네. 그 정책 수행이 훨씬 나아 보일 텐데 인생 다 사신 것 같은 그리고 정책도 항상 왜 뒷걸음치지? 왜 이렇게 뭐가 터지면 대책 네. 왜 이러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건데 세대별로 너무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굳이 인제 그럼 어떤 세대를 대변해야 되냐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오래 살 사람 입장이 좀 더 대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래 거주할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신하고 혁신적이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압도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제 또래도 그렇고 밑에 있는 후배 세대들도 보게 되면은 그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답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 문제도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따를 것이냐 여론의 반동이 일어날 것이냐 등등 많은 음. 것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쁘고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것도 좋았어. 어떤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시민사회가 따르고 뒷받침이 돼서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대국민 설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모든 네. 정책은 이익이 있는데 반사적인 나쁜 촉이 확 강조되기 시작하면 시장 심리가 망한 정책이 되거든.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던져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따라가다가 보면 큰 어디에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상황에 자꾸 대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야 문재인 때 그 비슷한 거 보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워낙 그 답답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많은 예. 국민들한테 예. 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뭔가 좀 이렇게 막고는 있는데 그게 언젠가 분출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나중에 터지지. 아니 정말로 예.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준비를 좀 차근차근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네. 정권 차원에서는 뭐 계획이 많아. 메가시티 같은 것도 사실은 수도권 집중해서 벌어지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네. 하는 길이고 그런데 단기적인 뭐 강남 집값이 어떻고 용산은 어떻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주무장관이 어 저 사람이 어떤 선택과 입장을 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방향의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면 또 계속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좋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니셔티브를 너무 못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 또 차관 인사가 또 엎치락뒤치락 또 중간에 하는 일도 있고 아 이러다 보니까 맞아. 뭐 안정되지 않은 분위기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전신 박자 차리고 제대로 하면 기회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언론에서 못한 장관의 사례로 정동영이 나오더라고. 아 저도 봤어요. 안 겨루신 분의 난 그건 너무 뜻밖이었는데 그게 이게 외교부의 마찰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마찰은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 아니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입장이 같아 버리면 두 부처로 나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 그렇죠. 아니에요. 외교 통일부 하죠 그냥 보니까. 네. 예. 기성의 틀을 깨자는 게 통일부의 올바른 통일부의 입장이죠. 틀을 깰라니 외교부 입장에서는 "안 돼요." 펄쩍 뛰지. 네. 그 속에서 어 정동영 장관은 지금 어떤 파격을 할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사실은 여론의 질타를 좀 많이 받는 걸로 나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정성호는 잘 임명된 사람 같은 게 할 일은 결국 할 아이 거면서 그러니깐요. 예. 검사 편 들어주는 듯한 그 약간의 물렁물렁함이 그 충격 완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깐요. 대통령도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난 저런 유형의 사람하고 속 터져서 친구 못 해. 정성호랑은 나는 이재명하고는 친구가 갈 수 있는데 정성호 정성호랑은 타입은 못해.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얼마나 답답할까. 재미도 없고.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또 얘기 들었고 그 끝으로는 인제 그 민주당 얘기를 짧게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국민의힘이야 사실은 이러저러한 그 일들이 많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보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강선 의원을 제명하는 뭐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뭔가 위기 신호가 없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는 정말 뜻밖의 일이죠. 장관 낙마 때도 저런 일이 있었어? 요번에 인제 돈을 뭐 안 받았다고 그랬지만 받은 거예요. 누가 뭐 받았건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사람 보면 안 되는구나.'인데 요는 그 국회의원이죠 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고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 이권 단체에서 수많은 유혹이 들어와요. 맞아요. 예, 네. 거기를 살얼음 디디듯이 갔는데 그다음 그걸 어떻게 다 막느냐 이거예요. 개 중에는 정말 강선우처럼 뭐가 뭔지 모르는데 돈이 와 있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 뭐 삼선하는 동안 한 100번은 해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런 재능은 인정해줘야지 뭐 어떻게. 그러나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적발돼서 국민이 알게 되면 엄청나게 단호한 처분을 해야 된다. 그에게 가혹한 징벌이 있어야만 된다. 저 사람 이춘복이 아니라 누구야? 이춘석. 이춘석. 예. 그 사람도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중인격으로 그 평소 하던 주장하고 정반대 행위를 여기 숨어서 핸드폰으로 했다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진 탈당을 했죠. 맞아요. 네. 사실 출당 제명 조치로 가혹하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지네끼리 다 친해서 사이 좋으면 다 봐주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는 정말 없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엄정한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진 탈당으로 뭐 어떻게 적당히 무마되면 딴 사람은 안 들켜서 다행이네. 뭐 이 분위기로 가면 어쩔 거예요. 네. 실제로 사업해서 돈 먹으려고 들어온 게 국힘이고 민주당은 나름대로 청결하게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그놈이 그거를 그놈이네 지금, 이러면 예.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게 그렇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도 보면 한번 사회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잘 되면 국회의원, 안 돼도 기관장 자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뜨글뜨글 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잘해야 돼. 네. 아무튼간에 그 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심야 열어가지고 제명 결정을 일단 했으니까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보냈으니까 그 결정을 볼 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란 자리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중요한 개혁법안 지금 다 처리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설 전에 사법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원내대표라는 그 예봉을 누가 쥐느냐 이런 것도 관심인데 물론 선생님만 늘 여쭤보는 겁니다만은 선생님 느낌이 좀 오시잖아요. 지금 후보군들이 여럿 있는데 좀 어떤 사람이 뭐 인물평이라도 특정 인물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원내대표가 중요하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예. 원래 원내 총무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격상시켜서 원내대표라고 그러는데 아니 민주당의 투톱 체제래.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요즘 그렇게 있대. 표현하죠 언론들이. 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어서 둘이 투톱이야? 세력 싸움하나?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지지자들이 해서 뽑아서 당대표가 전권을 갖는 거죠. 더구나 이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책임지고 결정한 사항을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잘 전달하고 수용하고 그 대표의 결정에 맞는 협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독자적인 세력이 돼서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 때는 이게 정청래 말이 맞는지 김병기 주장이 맞는지가 따져봤어야 됐어 국민들이. 예. 이건 매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죠. 지금 후보군에 그 몇 명 얘기하셨죠. 네, 여러 명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닌데 뭐 박정, 서영교, 이원주, 조승래, 진성준, 백혜련 뭐 이런 분들이 거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성준만 빼면 돼요. 아니 늘 이렇게 너무 단호하셔 보니까. 아니 진성준 내 개인적으로 꽤 잘 아니까 하는데 그 사람은 소신파여서 너무 소신파야. 능력이야. 출중한 사람이고. 남의 말 들은 사람이 아니야. 예, 그 진실됨이야. 어찌. 근데 당대표가 뭐라고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소신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버려. 안 듣는 사람이라고. 진성준은 나중에 당대표를 해야죠. 그렇군요. 네. 훌륭한 인물은 맞는데
대표의 뜻을 따라가고 아니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쓸 사람이 난 한 사람 보이는데 그가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아, 그래요? 불러준 네, 사람 중에. 네, 이름은 말 안 할래. 아니 근데 진성준 그 의원 저는 사실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 5천으로 이제 주가 부양한다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새 벽두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도 약간 정부랑 좀 다른 분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맞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분은 되게 훌륭하고 정말 소신 있고 철학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네. 아니,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맞아. 맞는데 보니까 네. 근데 당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해갖고 또 분명히 벌어져. 차기 당대표. 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상황에 이릅니다. 보니까. 네. 아무튼 간에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걸 잊고 있었는데, 원내대표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 당원들이 투표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대표는 청무야, 청무. 아예 밖에서 뽑은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뭐, 대의원, 당원들, 전부가 선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의사결정권이 높은 거는 사실은 당연하게 건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거를 투톱으로 다루고 뭔가 이제 병행 체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 말이에요. 유튜브 상에 이 호호가 진짜 엄청나게 오가더군. 많이 달라요. 그게 더 예. 웃긴 거는 예. 채널별로 다 달라요. 예.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 뭐 지지자들의 열망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제 반대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흙탕물을 흐리는지 그건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네. 요새는 반대쪽 애들이 그쪽 해봐야 수입이 별로 안 되니까 이쪽을 놀이터 삼아 와갖고 가령 뭐 김어준, 최욱을 그냥 죽일 놈으로 몰아붙이는 글들이 다 그쪽 애들이 와서 그런다고 그러더만. 근데 하여튼 정청래 대표한테 제일 억울한 거는 그렇다고 내가 열렬한 정청래 그렇죠. 지지자가 알죠. 아니고 제가 알죠. 예. 저는 오로지 이재명 지지자야. 그러니까 네. 근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친청이라는 표현이야.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명 친청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니기도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몇몇 의원이 그 자기 당대표 엄호한다고 저 사람은 친청이야. 당대표를 엄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친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승윤 의원도 네. 친명이야.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막강하게 전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 다만 박찬대처럼 그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분신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 근데 그게 더 좋잖아. 분신 같은 대통령의 분신 같은 당 대표가 앉아 있는 것보다는 약간 색깔이 다르고 사람이 좋잖아요. 자기 정치 때문에 저런다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자기 정치가 되나? 적군만 만들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체제 하에서는 일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신뢰할 만한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야말로 우파적 정책을 막 낸다 그래. 우리가 그냥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이재명 대표가 그 주류 기득권 그거의 일원으로 놀겠냐고. 사람이 살아온 당연하죠. 60년이 있는데 네. 그게 안 바뀌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박근혜가 대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전태일 열사 찾아가서 참배를 해. 그러면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다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깊은 뜻이 있겠지. 이게 제일 좋은 방책이에요. 오늘도 이제 김현 선생님의 여러 통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쾌한 상상의 나래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매일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그 평론가들하고 나름대로는 정말로 저명한 평론가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창의적인 발상은 우리 김광수 선생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게 원래는 근간에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잊었던 것들을 뭔가 새롭게 캐서 보여주는 요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왜 김광수 선생님이 대단한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향TV와 함께 깊이 있는 생각거리를 많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끝에 한 말이 오늘 한 얘기
딱 두 가지를 막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길어진 거예요. 딱 두 마디. 남북한 연방공화국 수립, 대학 무시험제. 네. 이것이 김구 선생님 다음에 저의 소원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 말 잘 기억하고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